(11번째) 물건으로 85쪽입니다. 이번에는 울산입니다. 울산 2024 1240인데 이거는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으로 공유물 분할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이 대지 안에, 대지가 지금 보면 몇 평이죠? 470평이죠. 대지로 470평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 보면 470평 정도라고 그러면은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도 되고 사실은 다세대를 지어도 되는 그런 넓이 땅인데, 울주에 지금 다세대를 지은다고 하더라도 분양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지라고 해서 낙찰을 받아서 뭐 다세대를 지어서 뭐 매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고 지분권자가 상속을 했고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한 겁니다. 건물은 차 누구, 최 누구로 돼 있는데 매각 제외되는데 법정 시장권은 성립을 하지만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겠다고 이 대지 400 몇십 평 되는 걸 지료를 내면서 거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전입한 차누나 정누구는 임차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아니고 전입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이 건물과 땅을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았다 그러면 땅을 낙찰받고 건물은 다 철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정 가격이 8억 4,400인데 이것이 얼마까지 하락했냐면 2억 8,900까지 하락인데, 건물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8억 4,300이 아니라 9억짜리가 지금 8억으로 해서 지금 얼마까지는 2억 8,900만 원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4%까지 하락이 됐는데 34%가 아니라 거의 20 몇 프로까지 하락한 겁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고 누구한테 어떻게 파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400 몇십 평 됐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분할해서 팔을 수도 있고,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 또는 공장으로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자연 녹지 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1577제곱미터 477평입니다. 대지가 한 필지로 477평이면 상당히 넓은 겁니다. 이게 제가 봤더니 로드뷰를 봤더니 조금 경사가 지었는데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 낮은 곳에다가는 옛날 건물 같은 것을 지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오른쪽 부분에는 도로가 접혀져 있고 왼쪽 부분엔 도로가 좀 있고 요 밑에 가운데 부분은 현황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적법정 도로 놓고. 자, 항공사진을 보시면 전부 다인데 여기 집이 두 채가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분할을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보면 이게 보면 조금 있고 여기에 보면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도 지역은 뭐냐면 자연 녹지 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붉은색이 자연 녹지 지역이고 노란색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이것은 아주 일부가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아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축물의 종류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하고 직선거리로 보니까 836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보거리는 자동차 거리를 보게끔 되면 한 1.5km 정도는 떨어진 곳으로 보는 겁니다.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요는 슬라브 집이고 요거는 박공집입니다. 이게 도로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높죠.
높은데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좀 여기는 높였지 않습니까? 요만큼은 높였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는 밭으로서 평평합니다. 이쪽은 높였는데 그 높인 쪽에 보게끔 되면 옛날 건물이 있죠. 여기 옹벽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 축대 같은 게 있으면서 여기 축대가 돌아가면서 이런 것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 누구 보면 최누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누구로 돼 있어 건축물 관리장은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최누구, 차누구.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지분으로 누가 낙찰을 받았죠? 지분으로 소유를 했고 이렇게 있다가 임의경매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강제경매로 매각을 했죠. 지분을. 여기 보면 정누구가 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이것이 언제 낙찰받았냐면 2012년도죠. 그러니까 2012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을 됐어요? 13년. 13년 동안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고 아무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이제 알았는지 이거를 공유물 분할로 경매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 이 얘기는 뭐냐면 특수 경매는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는데 상속에 또 상속이 돼갖고 지금 상속자가 이렇게 많아요. 상속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공유물로 분할을 하기 전에 이건 분할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건물 주인들이 있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고 지조 소송을 내는데 제가 보면은 그 건물 주인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을 상속을 시켜서라도 다 찾아서 이거는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자 이런 뜻인지 철거하든지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고도 건물을 내 거를 만들 때까지 소송을 하게끔 진행을 하게끔 되 최소한도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정도를 걸리면서 여기에 분할을 해서 팔을 것인지 통째로 팔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팔 것인지 여러분들이 공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진짜로 철거할 것인지 철거 판결을 받아놓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 집행을 해서 내가 직접 철거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상속자들한테다가 압류를 해서 그거를 상속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또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건물을 내 걸로 매입할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이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 특히 제가 보기엔 이게 난방을 뭘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떤 경유로 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 이 앞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건물을 지금 난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걸 따라서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내 걸로 만들든지를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강행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인데 가격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상 건물을 있는 걸로 계산했으면 9억 9천짜리잖아요. 9억 9천짜리가 지금 그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 땅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공인중개사 한 분이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다가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층에서 대로변에 있지 않고 2층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물어보고 저한테 와서 매도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매매로 주로 합니까? 저는 땅을 주로 매도를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땅만 매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 주인이 팔다 못 팔으면 나한테 옵니다. 어느 중개사한테 가면 팔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나한테 옵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위치를 물어보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기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화로 의뢰하면 받지 않고 반드시 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라고 얘기해서 한 20분, 30분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알겠습니다. 그 땅을 제가 2개월 이내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내에 돈을 팔을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아주겠습니다. 약속한대 이게. 자기는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술을 한 잔 먹다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 팔아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만약에 못 팔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못 팔아주면 제가 사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원래 이회창 씨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도 장관 자리 하나를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회창 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도대체 창피해서 고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갖고 제가 공인중개사를 놀고 지금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장관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관이 좋아요? 공인중개사가 좋아요? 장관이 좋죠. 근데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더 낫다 이거야. 그럼 왜요? 그랬더니 훨씬 자유롭게 돈을 얼마든지 잘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해서 제가 한 달에 못 벌어도 5천에서 1억은 법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공인중개사에서 한 달에 5천에서 1억 버는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말 맞다나 자기가 팔아준다고 약속을 했고 2개월 안에 팔을 수 있으면 돈 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배워야 되겠는데 그 파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한잔 탁 먹으면서 사실은 30분 동안 제가 그 땅 주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뭘 살펴보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가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먼저 파악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어도 정확하게 땅 가격은 파악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 아파트나 주택이 갖는 경우에는 땅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만은 땅 가격은 물어볼 데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 있는 땅이 아니고 잘 거래가 안 되는 땅은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는 땅인 경우에는 땅 주인도 가격을 얼마에 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한 20-30분 얘기하면 자기가 다 나오는데 그걸 나오면 자기는 이 땅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에 팔아주겠다는 것이 뭡니까 했더니 간단합니다. 싸게 파는 겁니다. 30%. 싸게 파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울주군에 있는 9억 9천짜리 땅을 좋아서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싸게 팔면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싸게 팔아도 돈이 남으려면 내가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25% 30%에 사서 50% 60%에 팔면 팔리고 싸게 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싸게 팔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기 전에 파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싸게 파는 방법입니다. 금매로 팔면 팔려야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이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땅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강의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 땅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 땅 좀 이거 팔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팔아야 돼? 내가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못 파는 걸 내가 팔 수가 있습니까? 즉 이 얘기는 하면 땅을 못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게 팔 수 있을 때는 우리는 싸게 사면 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이게 울주도 실거래 가격이 얼마 되는가 보고 실거래 가격에 50% 이하로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서
건물까지 내 거를, 큰 건물이 됐든지 새 건물이 됐든지 건물을 내 걸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싸게 팔면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주의 이 땅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격이 9억 9천짜리가 2억 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이 땅 자체가 좋으니까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 상속자들이거든요. 다 인치적들인데 워낙에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이게 지분권자로도 공유물 우선 공정 우선 매수 신권이 없습니다. 다 파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입찰에 들어가되 이 땅을 욕심을 내고 질러서 받으면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마실 가는 마음으로 법원에 가서 최저 가격으로 여기 써서 낙찰 받으면 돈이 안 되고 못 받으면 내가 다른 거 또 고르겠다.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물건입니다. 2024 85280입니다. 파주시 야동동의 대지 126.14평의 도로 코너에 토지만 공유물 분할 경매고, 거기 건물은 매각처인데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완화하게 돼 있었고 애초에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안 나오고 상속받은 데서부터 나왔더라고요. 앞에 있는 걸 너무 복잡하게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되지 않지만, 법정상권이 있어도 이 사거리 코너에 이 비싼, 다시 말하면 감정가 4억 8천짜리를 지료를 내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법정상권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따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2006년도에 가등기가 돼 있는데 제척기, 가등기 제척기간이 제가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2006년도면 지금 15년 지났죠? 15년 지났으니까 이 가등기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말소입니다. 제가 제척기간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강의를 듣고 전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동영상이라고 유튜브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척기간이라고 했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내기 전에 또는 잔금 내고 난 다음에 가등기를 본등기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가 제척기간이 있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 가등기관자가 가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잘 법을 몰라서 하는데 제척기간이 지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아줍니다. 가등기를 본등기 신청해도. 그러니까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낙찰 받고 왔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다 근데 본등기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척기간 지난 거 갖고 가등기 가지고 본등기 한번 하러 여러분이 등기소 가보십시오. 등기해주나. 자,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 매각주회가 땅이 4억 7,800짜리가 2억 3,400까지 하락했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축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물명. 최저 매각 가격은 지상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건축물 대장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건축물 관리장이 별도로 있는데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땅이 몇 평이죠? 417제곱미터에서 126.14평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용도지역은 단독주택인데 매각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삼거리 코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 요 코너에 있는 땅을 제가 이렇게 항공사진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보면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보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녹색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너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뭐죠? 여기 보면 금촌역입니다. 금촌역 앞에 있는 데서
한 400m 떨어져 있는 코너에 있는 건물 매각지의 토지만 매각입니다.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로드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관리장에 뭐로 나와 있죠? 위반 건축물로 돼 있죠. 근데 원래 위반 건축물로 돼 있으면 위반 사항이 건축물 관리장 두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이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철거 확인에 의거 말소해가 24.6이라는 다른 거 있는 건물은 말소를 했고 이 건물이 무엇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것이 안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여기 건축과에 방문을 해서 위반사항이 뭔지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면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였었죠? 최누구였었죠. 최누구였다가 뭐래? 경매로 2006년도에 경매로 낙찰받았죠. 언제? 신낙 누구가? 신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번엔 토지입니다. 토지를 보게끔 되면 토지가 뭐야? 과다로 인해 등기 등록 과다로 인하여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건 안 나오고 상속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 상속으로 보면 여기 보면 최 씨가 2명이 있죠. 그런 얘기는 보면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누구죠? 최 누구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청구 가등기에 정누구가 돼 있죠. 정누구가 돼 있죠. 보면 얼마 됐죠? 가등기관자인데 언제?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가등기가 돼 있는데 이건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권자 누구에서 두 명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한 겁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제척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제척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게끔 되면 제척 기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보면 제가 여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출처를 내가 정확하게 넣어서 법률 용어 사전에 출처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척 기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민법 162조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163조는 다음과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반 채권으로 해갖고 채권 채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로 돈 주고 받을 거 있는 건 채권 채무 관계가 달라 그러지 않고 3년이 지나면은 그냥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거는 등기부 등본에는 3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등기 올려놨으니까 자기 채권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럴 때는 제척 기간에 의해서 내가 등기부 등본에 있는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지워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단님께서 제척 기간에 의해서 말소를 하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판결을 받아서 지출하면은 지어집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면 특수경매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가등기를 제척 기간에 지나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지었던 실전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보면 유 누구가 있는 걸로 돼 있죠. 임차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서에 보면 유 누구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지상 건물의 주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현재 주인은 누구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 사람 이름은 그대로 두어놓고 그거를 먼저 여기 있는 지금 사람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고 실질적인 명의 이전을 안 했지만 실질적인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감정평가 있는 걸 가지고 인도명령을 우리가 건물은 낙찰받지 않고 토지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인도명령 대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소송은 낼 수가 있죠.